안녕하세요. 문학초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성입니다. 현대 작가들이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관한 내용은 소속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카프카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성은 1922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가 1924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친구인 막스 브로드에 의해 사후에 공개되었죠. 이 소설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학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과 좌절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출판 이후에 많은 논쟁과 해석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 작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난해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토지 측량사 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수인 예레미야스와 아르투아가 있죠. 카는 프리다라는 여자와 만나 연인 사이가 됩니다. 성의 심부름꾼인 바르나바스와 그의 누나인 올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칸은 어느 추운 겨울에 마을에 나타나 브리켄 호프라는 이름의 여관에 들어섰는데 슈바르트라는 이름의 청년이 백작에 허가가 없다며 그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칸은 자신이 토지 측량사이며 성의 주인인 베스트 백작의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슈바르트는 성에 전화를 걸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신을 받죠. 다음날 칸은 곧바로 성으로 향하지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성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하루 종일 헤매다 겨우 썰매를 얻어 타고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여관에 도착한 그에게 아르투어와 예레미야스라는 두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카의 조수라고 소개하지만 측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성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카에게 바르나바스라는 남자가 나타나 편지를 전해주죠. 그 편지에는 카가 성의 일을 위해 고용되었고 면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는데 이 편지에는 클람이라는 이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카는 바르나바스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가 그의 집에 도착.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르나바스의 누나인 올가의 안내로 헤레노프라는 여관으로 향하죠. 헤레노프는 성의 관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관이었고 마침 여관에는 클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카는 주점에서 일하는 프리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프리다를 통해서 클람이 있다는 방 밖에서 문틈을 통해 클람의 모습을 엿보고 나서는 클람의 애인이라는 프리다를 유혹해 사랑을 나누죠. 다음날 프리다는 클람과 결별하고 카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고 카와 프리다 그리고 두 조수는 함께 브리켄호프로 돌아옵니다. 카는 여관의 여주인에게 클람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그녀는 펄쩍 뛰면서 클람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고 하죠. 결국 카는 편지에서 자신의 상관이라고 밝혔던 면장을 찾아가는데 그는 와병 중이었고 성의 행정 절차에 착오가 생겨 카를 초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별 소득 없이 돌아온 카는 다시 여관의 여주인에게 클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했고 도리어 그가 면장에 의해 학교 관리인 자리를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프리다의 설득으로 카는 이를 받아들이고 프리다와 조수들이 학교로 이사를 준비하고 그 사이 카는 다시 성으로 향합니다. 그날 저녁 헤레노프에 도착한 칸은 프리다의 후임으로 주점에서 일하는 페피를 만나고 클람이 타고 갈 것이라는 썰매 근처에서 클람을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는 클람 대신 한 신사가 나타나 클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는 사라지고 칸은 클람을 기다리다가 다시 주점으로 돌아갑니다. 주점에는 아까 그 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클람의 비서인 모무스란 남자였고 그는 자신이 클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 자신에게 신문을 받으라 하지만 칸은 이를 거부하죠. 거리나서 칸은 바르나바스로부터 클람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는 그에게 클람한테 가서 자신이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해달라 합니다. 그날 밤 학교의 새 거처에 도착한 칸은 조수들의 황당한 짓거리에 화가 나지만 프리다가 그들을 감싸고 돌아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교사와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 와 있었고 칸은 그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고당하고 맙니다. 화가 난 칸은 화풀이하듯이 조수들을 해고해 내쫓고 프리다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여전히 조수들을 두둔하죠. 그때 한스라는 학생이 나타나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칸은 한스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카에 대한 학교 해고 결정이 철회되고 교사는 그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는 일을 하면서 전날 만났던 바르나바스를 기다리죠. 하지만 바르나바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칸은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가는데 바르나바스는 없고 그의 누나인 올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올가는 바르나바스가 공식적인 성의 일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그녀를 통해 성의 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올가는 자기 집안의 기막힌 사연을 말해주는데 그들 남매의 막내 동생인 아말리아가 성의 관리 중 하나인 소르티니의 구애를 거절해 가족들이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었죠. 그들 가족은 성에 탄원을 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부모는 병까지 얻었으며 바르나바스가 자진해서 성의 심부름을 하는 건 성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올가와의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조수 중 하나인 예레미야스가 나타나 자신들은 갈라토라는 관리가 보냈던 자들이라고 자백하죠. 그러면서 프리다가 카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전하는데 그때 바르나바스가 나타나 클람의 비서인 에어랑어가 카를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카는 바로 에어랑어를 만나러 헤레노프의 지하층으로 가지만 많은 방들 중 어디에 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기다려야 할 뿐이었습니다. 밤새 기다리고 있는 카 앞에 프리다가 나타나고 그가 자신을 버려두고 올가와 시간을 보낸 것을 비난하는데 카는 도리어 그녀가 조수들을 싸고둔 것을 맞비난합니다. 프리다는 예레미야스가 사실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말하고 카에게 결별을 구하고는 예레미야스와 함께 사라지죠. 카는 지친 상태로 에어랑어를 찾아 헤매다가 실수로 비르겔이라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고 그는 카에게 관심을 보이며 비서들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 사이 카는 깜빡 잠이 들었다 깨고 옆방의 에어랑어가 부어를 부르는 소리에 방에서 나가 마침내 복도에서 에어랑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어랑어는 프리다를 떠나보내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고 떠났고 헤레노프의 주인 부부가 나타나 비서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며 카를 데리고 나섭니다. 피로에 지친 그는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저녁에 깨어나고 프리다의 후임인 페피는 카에게 프리다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고 폭로하죠. 클람과 연인 사이였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하는 페피에게 카는 프리다를 변호하고 명함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마부 게어슈테커를 만납니다. 게어슈테커는 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게어슈테커의 늙은 어머니와 만나죠. 작품은 미완성인 상태로 여기서 끝나는데 카프카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카는 드디어 성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만 기력이 쇠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 속 성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짙게 들여온 안개 속을 손을 더듬으며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소설이야말로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칸은 분명히 성으로부터 토지 측량사로 초빙을 받아 마을로 들어왔음에도 그는 끝까지 성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죠. 성의 주인이라는 베스트 백장은 물론이고 칼을 고용했다는 클람의 행방, 심지어 존재 자체도 묘연한 채로 소설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서야 카프카의 친구로부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소설은 주인공 카가 성으로 들어오라는 허가를 받지만 기력이 쇠해 죽음을 만드는 결말을 맺는 것이 작가의 구상이었다고 전해지죠. 결국 카는 성에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고 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소설의 성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이 가진 특징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특성은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성이 서 있는 산은 안개와 어둠에 휘감겨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 커다란 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희미한 불빛 한 점 없었다. 성을 표현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진 성이 스스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카의 입장에서 성은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존재이므로 본질적으로 카의 존재의 근원이라 할 수 있죠. 막상 와보니 존재의 근원이 되는 성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 소설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구도를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칸은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라 할 수 있겠고 성은 우리로서는 그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인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에 계속 가고자 하는 카의 모습은 구도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실패는 구도에 실패하는 거의 예외 없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프란츠 카프카의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이름을 얻는 불후의 명작이 된 이유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욕과 이를 이루지 못하는 불안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익명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명확한 자기 이름을 갖는 반면에 주인공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본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로 카라는 이니셜로 지칭되고 있으며 그의 진짜 이름에 대한 어떤 단서도 드러나지 않죠. 이는 주요 인물인 프리다나 예레미야스, 클람뿐 아니라 슈바르트나 한스같이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까지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에게 익명성을 부여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익명을 통해서 대표성을 띠게 만드는 것으로 앞서 말했듯이 주인공 칸은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카의 이름을 한스나 토마스 같은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지정한 것에 비해서 이니셜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자신을 포함한 누구든 앉힐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알파벳도 아닌 카를 선택한 카프카의 의도는 작가 자신을 주인공에 이입시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인공의 익명성은 가장 확실해야 할 자기 자신이란 존재조차 모호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에서 성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며 그것의 모호성은 근원의 모호성을 상징한다고 했죠. 존재의 근원이 모호하다면 인간이란 존재 역시 모호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며 작가는 이를 이니셜로 표현해낸 겁니다. 이름이 명확한 주변의 등장인물들과 달리 이름조차 불명확한 주인공의 모습은 그가 가질 법한 불안감을 더욱 극대화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을 잘 표현해주는 설정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그로 하여금 전 인류를 대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류의 불안감을 드러내기 위함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진단한 대로 우리 자신도 모호하고 우리의 존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카처럼 끝내 살아갈 목적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삶에 대한 애착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카프카는 이 소설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주인물 중 하나인 프리다의 경우는 절대적 근원인 성이 아니라 성의 관원 중 하나인 클람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는 카와 만나 그와 함께하기 전에 자신이 클람과 연인 사이였다는 것에 있죠. 프리다에게 있어서 클람이란 인물은 성이라는 절대적 근원을 대표하는 존재며 성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바르나바스란 남자는 자신이 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죠. 클람의 심부름꾼으로 알려진 그는 주인공 카에게 클람이 보냈다는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그의 누나인 올가의 증언이 놀랍습니다. 바르나바스가 분주히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가 진짜로 성의 심부름꾼으로 정식 고용이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가는 바르나바스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애는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의심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만일 그 애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생존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아직 자신을 지배한다고 믿는 법칙을 심하게 위반하는 셈이니까요. 대표적으로 프리다와 바르나바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으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 성주필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